물에 빠져 죽었다니요. 이 사람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안개 짙은 갯마을에서 마을을 쥐고 흔들던 자들이 하나씩 죽어나갔습니다. 밤이면 갯골에 이는 도깨비불을 줬다. 검은 진창에 빠져서 말이지요. 관은 도깨비의 소행이라 못 박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허나 천대받던 오작인 하나만은 그 죽음에서 사람의 손길을 읽어냈지요. 그런데 이 이딴 죽음 뒤에는 십수년 전 안개 속에 묻힌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개 짙은 갯마을에 있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서해 바닷가에 검은개라는 갯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갯벌이 유난히 검은 곳이었지요. 바닷물이 빠지면 시커먼 진창이 끝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진창 사이로 좁은 물길이 구불구불 뻗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물길을 갯골이라 불렀습니다. 썰물 때는 걸어 들어갈 수 있으나 밀물이 들면 순식간에 사람 키를 넘겼습니다. 한 번 발이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일렀습니다. 날 저물면 갯골 근처에는 얼씬도 말거라. 밤이면 그곳에 도깨비불이 인단다. 정말로 검은개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개 짙은 밤이면 갯골 저편에 파르스름한 불빛이 떠돈다는 것이었지요. 그 불빛이 사람을 홀려 진창으로 끌고 간다고들 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는 도깨비불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늦가을 안개철이 되면 마을에서는 갯가에 상을 차렸지요. 도깨비를 달래어 백기를 지켜달라 비는 도깨비고사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도깨비란 그저 옛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검은개 사람들은 갯벌에 기대어 살았지요. 썰물이면 갯것을 캐고 밀물이면 배를 띄웠지요. 바다는 넉넉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사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살았지요. 물에 빠져 죽고 배가 뒤집혀 죽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은개의 한쪽 끝, 갯벌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초막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무치라 하였지요. 나이는 20 남짓, 마른 몸의 손끝이 유난히 길고 야무진 청년이었습니다. 무치는 검은개에서 오작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오작인이란 사람이 죽으면 그 주검을 만지고 살피는 천한 일을 하는 자였지요. 물에 빠진 시신을 건지고 병들어 죽은 이의 몸을 씻기고 염하는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무치를 거렸지요. 주검을 만지는 손이라 하여 부정탄다 여겼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슬그머니 두레박을 거두었고 장터에서 스치면 옷깃을 여몄지요. 저기 송장 만지는 아이 온다. 비켜서게. 어미도 없이 자란 것이 하필 저런 일을 하니. 무치는 그런 말이 들려도 고개를 숙인 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어려서 어미를 병으로 잃고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란 그였지요. 늙은 오작인 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그 노인이 죽은 뒤로 그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남들은 더럽다 여기는 일이었지만 무치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밥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묻히는 주검을 만지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살갗을 짚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어렴풋이 읽혔던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와 죽은 뒤에 물에 던져진 이가 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를 맞아 죽은 이와 병으로 쓰러진 이도 그는 구별해냈지요. 허나 그 재주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한 오작인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지난 여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웃 마을에서 한 노인이 물에 빠져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딘 것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주검을 거두던 묻히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 어른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묻히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사내가 콧방 귀를 뀌었습니다. 물가에서 죽은 사람이 물을 안 먹었다니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묻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는 발버둥 치며 물을 들이켜 배와 목이 부풀기 마련이었지요. 허나 그 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이 먼저 끊긴 뒤에 물에 잠긴 몸이었던 것입니다. 묻히의 눈에는 그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허나 천한 오작인의 말을 누가 관가에 옮겨주겠습니까? 그 죽음은 그대로 술 취한 노인의 실족으로 덮이고 말았지요. 묻히는 그날 이후로 입을 더 굳게 다물었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천한 자의 도리라 여겼으니까요. 묻히는 그저 시키는 대로 주검을 거두고 삭수로 받은 좁쌀 몇 되박에 목숨을 이었습니다. 그날도 묻히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주검 거두는 일이 없는 날이면 갯것이라도 잡아야 끼니를 이었으니까요. 시린 바람이 갯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실려왔지요. 묻히는 허리를 펴고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무리에 끼어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가물가물했습니다. 묻히는 사람이 그리웠지요. 허나 그리울수록 더 외로워질 뿐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다가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물러섰으니까요. 스스로도 잊고 지낸 외로움이 문득 가슴을 스쳤지요. 나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과 더 가까운 팔자로구나. 묻히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진흙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검은 갯벌이 곧 온 마을을 뒤흔들 죽음의 자리가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의 손이 그 죽음의 매듭을 풀게 되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묻히에게도 사람 대접을 해주는 이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선앙당 곁에 사는 단골 시월내였지요. 단골이란 대대로 마을의 굿과 고사를 맡아 온 무당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시월내는 40쯤 된 여인으로 얼굴이 곱고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검은 개의 도깨비 고사도 갯가에 넋 건지는 굿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지요. 사람들은 시월내를 두려워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월내가 유독 묻히에게만은 따뜻했습니다. 묻히가 주검을 거두고 지친 걸음으로 지나가면 시월내는 늘 그를 불러 세웠지요. 묻히야 시장하겠구나. 들어와 국이라도 한술 뜨고 가거라. 묻히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늘 몸을 사렸습니다. 저 같은 것이 들어가면 당집에 부정이 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시월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이를 정성으로 거두는 손이 어찌 부정한 손이겠느냐. 너는 이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일을 하는 아이다. 그 말에 무치는 코끝이 시큰해지곤 했지요. 세상에서 그를 사람으로 봐주는 목소리는 오직 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시월래의 손가락에는 늘 낡은 은가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무늬가 닳아 희미해진 오래된 반지였지요. 무치가 무심코 그것을 바라보면 시월래는 슬며시 손을 옷섭에 감추었습니다. 이건 내 어미가 남긴 유일한 것이란다. 그 목소리에는 무치가 헤아리지 못할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가 있는 법이니까요. 검은개에는 시월래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세 사람이었지요. 첫째는 갯벌 절반과 염전을 거느린 배 부자였습니다. 검은개의 소금밭은 거의 다 그의 것이었지요. 배 부자는 살집이 두둑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내였습니다. 장정 여럿을 거느리고 다니며 마을을 제 손안의 물건처럼 여겼지요. 이 갯벌에 소금 한 줌이라도 내 허락 없이 굽는 놈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둘째는 고을 관아의 공아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눈매가 가느다란 자였지요.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뒤로는 배 부자와 손발을 맞추어 온 지 오래였습니다. 배 부자가 갯벌에서 거두어들인 것의 일부는 늘 공아전의 소매자락으로 흘러들었지요. 셋째는 늙은 뱃사공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배 부자의 소금을 실어 나르는 배를 몰았습니다. 겁이 많고 술을 좋아하는 사내였지요. 이 세 사람은 검은개에서 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 목부터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도 저작거리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늙은 소금 장수가 배 부자의 갯벌 귀퉁이에서 소금을 조금 구웠다는 것이었지요. 배 부자의 장정들이 그 노인을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렸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내 갯벌에 손을 댔느냐? 날이 굳는 식소리 딱해 정말 한 줌만. 한 줌이든 한 섬이든 내 것에 손을 대면 도둑이다. 배 부자는 노인의 소금 자루를 발로 걷어차 흩어버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진창에 쏟아져 흙빛으로 물들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리 뒤편에서 한 늙은 안악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갯벌이 본디 저 사람 것도 아니었는데. 곁에 있던 사내가 화들짝 놀라 안악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쉿! 그 얘기는 입에 담는 게 아니라 했자는가. 괜히 화 입을 소리 말고 어서 가세. 안악은 입을 다물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무치는 그 짧은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본디 저 사람 것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허나 그날은 그저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을 뿐이었지요. 이 세 사람은 유난히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밤이면 배 부자의 사랑방에 모여 술잔을 기울였지요. 염전 주인과 관아, 아전과 뱃사공은 본디 어울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셋은 오랜 벗처럼 허물이 없었지요. 저 셋은 어찌 저리 붙어 다닐꼬. 신분도 다른데 말이야. 글쎄, 무슨 오래된 연이라도 있는 게지.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여겼습니다. 허나 그 어울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어느 날 무치는 배 부자의 사랑방 앞을 지나다 우연히 안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우통을 벗고 씨름 자랑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무치의 눈에 이상한 것이 스쳤습니다. 세 사람의 팔뚝 안쪽에 똑같이 거뭇한 흉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무슨 자국일까? 세 사람이 다 같은 자리에 있네. 무치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으나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표식이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허나 이 셋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무치가 주검 한 구를 거두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이웃 고을에서 병들어 죽은 이를 염해주고 오는 참이었지요. 시월내가 당집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주먹밥 2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단했겠구나. 이거라도 먹으며 가거라. 무치는 그 온기가 손바닥에 스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데 무슨 까닭이 있겠느냐. 무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찌 이 마을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시월내는 잠시 갯벌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먼 옛날 갈 곳 없이 떠돌다 이 갯가에 닿았단다. 이 검은 갯벌이 어쩐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같더구나. 그 목소리에 옅은 그늘이 스쳤으나 무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제 편이라 여겼지요. 그 믿음이 훗날 어떤 아픔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의 무치는 알 리 없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검은 개에는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아침이면 갯벌이 젖빛 안개에 잠겨 코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날이면 마을 노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올해는 안개가 유독 심하니 도깨비불이 자주 일겠어. 도깨비 고사를 서둘러 지내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시월내를 찾아가 고사 날을 받았습니다. 시월내는 말없이 갯가를 오래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올해 도깨비는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허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이는 없었지요. 바로 그날 밤부터 검은 개의 갯골에 다시 도깨비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불이 인치 사흘째 되던 밤이었지요. 배 부자는 그날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염전일이 잘 풀려 흥이 오른 참이었지요. 장정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는 홀로 갯가 길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무릎까지 차오른 밤이었지요. 그때 갯골 저편에서 파르스름한 불빛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배 부자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웬 불이 저기서 어른거려?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배 부자는 취기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을 옮겼지요. 이상하게도 그 불빛을 보고 있자니 자꾸 발이 끌렸습니다. 깨 섞어라. 네 집 등불이냐? 불빛은 대답 없이 갯골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배 부자의 신발이 진창에 푹푹 빠지기 시작했지요. 허나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검은 개의
안개 속으로 배 부자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조개를 캐러 나온 아낙 하나가 방주가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방죽 진을 위에 배 부자가 엎어져 있었지요. 온몸이 검은 갯벌 흙투성이었습니다. 두 눈은 부릅뜬 채였고 입은 무언가를 삼키려다 만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발칵 뒤집혔지요. 도깨비불이 배 부자를 데려간 게야. 그러게 밤에 갯골 근처엔 얼씬도 말라 했거늘. 그 사람 살아생전 지은 죄가 얼만가. 도깨비가 그냥 둘 리 없지. 쉿, 그래도 이런 날엔 말 조심해야 하네. 사람들은 저마다 몸서리를 치며 수군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고소한 반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지요. 이윽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늙은 공아전이 코를 막은 채 주검을 힐끗 내려다보았지요. 술에 취해 갯골에 빠졌다가 도깨비불에 홀린 개로군. 해마다 있는 일 아니냐? 어서 치우도록 해라. 그러고는 서둘러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주검을 거두는 일은 언제나처럼 무치의 몫이었지요. 무치는 조심스레 배 부자의 몸을 바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가슴과 배를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치의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이상하다. 배가 부풀지 않았어. 물에 빠져 죽은 이라면 배와 폐에 물이 그득해야 마땅했습니다. 허나 배 부자의 몸에서는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지요. 무치는 이어 그의 손톱 밑을 살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고 고운 진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갯골 깊은 곳의 진흙이야. 방죽 흙이 아니다. 배 부자가 죽은 자리는 방죽하였습니다. 그런데 손톱 밑에는 갯골 안쪽 진흙이 박혀 있었지요. 누군가 그를 갯골에서 죽인 뒤 방죽가로 끌어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치는 배 부자의 옷매무새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저고리 등판이 온통 진흙에 쓸린 자국투성이었지요. 엎어져 죽은 사람 등에 어찌 끌린 자국이 있을까? 누군가 그의 몸을 갯골에서 방죽까지 질질 끌고 온 것입니다. 무치는 이어 주검 둘레의 진흙을 살폈습니다. 방죽하 진흙에는 무언가를 끌고 온 긴 고랑이 나 있었지요. 그 고랑은 곧장 갯골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사람의 발자국은 그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을 지우며 끌고 왔다. 여간 치밀한 자가 아니다. 무치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도깨비가 데려간 게 아닙니다. 무심코 입 밖으로 새어 나온 말이었지요. 곁에 있던 공아전이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뭐라? 지금 무엇라 하였느냐? 무치는 아차 싶었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천한 오작인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도깨비 짓이라 하면 도깨비 짓인 게야. 공아전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치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말하지 못했지요. 허나 그때 무치의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 부자의 옷서 반쪽이었지요. 거기 노란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끼어 있었습니다. 무치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알 수 없는 무늬가 그려진 부적이었지요. 도깨비를 쫓는다는 검은 개에서 흔히 보던 그 부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품에 도깨비 쫓는 부적이 왜 들어있을까?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무치가 배 부자의 소매자락을 걷었을 때였지요. 굵은 팔뚝 안쪽에 오래된 흉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살갗을 불에 지진 듯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세월의 발에 거뭇해졌으나 그 모양만은 또렷했지요. 이건 인두로 지진 자국이다. 무슨 표식 같은데. 무치가 그 흉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그리 꾸물대느냐? 어서 거두지 못할까? 공아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치는 얼른 부적을 제자리에 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시월내가 다가왔지요. 손에는 정화수 그릇과 향이 들려 있었지요. 가엾은 넋이니 내가 달래어 보내겠소. 시월내는 주검 곁에 무릎을 꿇고 나지기 넋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픈 듯도 서늘한 듯도 했지요. 무치는 문득 시월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월내의 눈길이 배 부자의 팔뚝 흉터에 잠깐 머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허나 그 눈빛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무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졌을 뿐이었지요. 그날 배 부자는 도깨비에게 홀려 죽은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허나 무치의 가슴 속에는 세 가지 의문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물을 먹지 않은 몸, 갯골의 진을, 그리고 도깨비 쫓는 부적. 이 셋이 그의 머릿속을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무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 부자의 죽음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물에 빠져 죽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무치는 큰맘 먹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형방을 찾아가 본 것을 말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검은 개의 형방은 윤형방이라는 늙은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관아에서 30년을 늙은 사람이었지요. 고지식하고 무뚝뚝했으나 매물에는 손을 대지 않는 드문 관리였습니다. 무치는 마당 끝에 엎드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방날이 아를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오작이니 관아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어제 그 배 부자의 주검 말입니다. 그이는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윤 형방이 붓을 놓고 무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무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는 배와 가슴에 물이 그득합니다. 한데 그이의 몸에서는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먼저 끊긴 뒤에 물에 잠긴 몸이었습니다. 윤 형방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게다가 손톱 밑에는 갯골 깊은 곳에 진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리는 방주가인데 말입니다. 누군가 갯골에서 그이를 죽인 뒤 방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윤 형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늙은 관리의 마음에도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허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치야, 내 말이 그럴 듯은 하다마는 그것은 오작인의 짐작일 뿐이다. 증자도 없이 사람이 죽었다 떠들면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힌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새로 부임한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검은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또였지요. 사또는 이 궁벽한 갯마을을 몹시 성가셔했습니다. 하루빨리 무탈하게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지요.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 오작이니 배 부자의 죽음을 두고 이상한 말을 아뢰기에 사또는 무치를 흘낏 보더니 대뜸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깨비불에 홀려 갯골에 빠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해마다 있는 일이라니 공연히 이를 키우지 말라. 허나 사또, 이것은 분명 사람의 손이. 닥치거라. 천한 것이 감히 관가의 일을 어지럽히려 드느냐? 사또의 호통에 무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도깨비 소행으로 매듭짓는다. 다시는 거론치 말라. 무치는 그래도 물러설 수 없어 한 번 더 아뢰었습니다. 사또, 죽은 이의 손톱 및 진흙만 살펴주시면. 진흙이 무슨 대수냐? 갯가에서 죽었으니 개틀기 묻은 개지. 허나 죽은 자리와 그 진흙이 다릅니다. 어허, 저 천한 것이 끝까지 관가의 일을 우습게 아는구나. 사또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곤장을 칠 것이야. 그러고는 소매자락을 떨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치는 마당에 엎드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았다 말하는 것이 어찌 일이 어려운가 싶었지요. 무치가 힘없이 물러가려 할 때였습니다. 윤 형방이 나직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치야, 내 말을 믿는 것은 아니다. 허나 행여 또 이런 일이 생기거든 조용히 내게만 알리거라. 무뚝뚝한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작은 틈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치는 그 한마디에 신락 같은 힘을 얻었지요. 무거운 걸음으로 관아를 나선 무치는 저작거리를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배 부자의 죽음을 도깨비 소행으로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렇게 갯벌 사람들을 울리더니 도깨비가 기어이 데려간 게야. 쉿! 그래도 죽은 사람 험담은 하는 게 아니세. 험담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자는가. 저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어딘가 고소해야 하는 기색마저 있었습니다. 배 부자가 얼마나 마을을 쥐어짰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치는 그 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보인 진실을 말해본들 돌아오는 것은 매질 뿐일 테니까요. 갯가를 지날 때 무치는 멀리 시월내를 보았습니다. 시월내는 방주가에 홀로 서서 갯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 부자가 죽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안개 속에 선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치는 다가가 인사를 올릴까 하다가 그만두었지요. 그 뒷모습이 함부로 말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무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배 부자의 옷섭에서 나온 노란 부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쫓는 부적이 어째서 줄은 이의 품에 있었을까? 마치 누가 일부러 놓아둔 것만 같았어. 생각하면 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한편 관아에 홀로 남은 윤형방도 그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관아에서 늙은 그였습니다. 오작인의 말이 짐작일 뿐이라 물리치기는 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갱겼지요. 죽은 뒤에 옮겨졌다. 그 아이의 눈이 정말 그리 밝은가? 허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일이 아니라 여겼던 것이지요. 사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늙은 형방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치에게 열어준 작은 틈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라도 하자. 허나 그 틈이 열리기가 무섭게 검은 개에는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배 부자가 죽은 지 이래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아전이었지요. 그날도 안개가 짙은 밤이었습니다. 공아전은 밤늦게 관할을 나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그가 갯골 어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온몸이 검은 갯벌 흙에 젖어 있었습니다. 배 부자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마을은 이번에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깨비가 이번엔 아전나리를 데려갔어. 이러다 우리 모두 갯골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어서 도깨비 고사를 크게 지내야 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이면 갯가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도 주검을 거두는 일은 무치의 몫이었습니다. 무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공아전의 몸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와 가슴에서는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지요. 또다. 이도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야. 손톱 밑에는 역시 갯골 안쪽에 검고 고운 진흙이 끼어 있었지요. 무치는 떨리는 손으로 공아전의 옷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장의 노란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배 부자의 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부적이었지요. 두 사람 다 죽어서 품에 같은 부적을 지녔다. 무치의 손이 저절로 공아전의 소매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뚝을 걷어 올린 순간 무치는 숨을 삼켰습니다. 거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불에 지진 오래된 흉터가 말이지요. 배 부자의 팔뚝에 있던 것과 자리도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자리에 같은 흉터가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무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 부자와 공아전, 이 둘은 무언가로 얽힌 사이가 분명했지요. 같은 인두 자국을 지녔다는 것은 오래전 같은 무리였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 무리를 하나씩 갯골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로 시월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정화수 그릇과 향을 들고 있었지요. 시월내는 공아전의 주검 곁에 무릎을 꿇고 넋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가엾은 넋이여, 이제 그만 원한을 내려놓고 편히 가시오. 나직하고 구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허나 무치의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시월내의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마을이 두려움에 떠는데 그만은 물결처럼 잔잔했지요. 넋소리를 하는 그 얼굴은 슬퍼 보였으나 어딘가 아득했습니다. 어찌 저리 침착하실까? 마치 일이 될 줄 알았던 사람처럼. 무치는 얼른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제 편을 의심하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웠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서둘러 큰 도깨비 고사가 벌어졌습니다. 갯가에 상이 차려지고 시월내가 그 앞에서 밤새 굿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의 노여움을 풀어달라 빌고 또 빌었지요.
타오르는 관솔불 너머로 시월내의 그림자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곳을 지켜보며 무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 무치는 홀로 갯골로 나갔지요. 썰물이 한창이라 갯벌이 멀리까지 드러난 때였지요. 무치는 공아전이 죽은 자리를 찬찬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방주가에서 갯골 안쪽까지 진을 위에 희미한 고랑이 나 있었습니다. 배 부잣대와 똑같은 자국이었지요. 여기서도 몸을 끌고 왔구나. 무치는 갯골 안쪽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때를 잘못 짚으면 저마저 밀물에 갇힐 자리였지요. 그런데 갯골 어귀의 진흙에서 무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번 오간 듯 다져진 좁은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갯골을 제 집 드나들 듯 다니고 있어. 밀물과 썰물의 때를 훤히 아는 자만이 낼 수 있는 길이었지요. 무치는 그 길을 눈에 새기고 밀물이 들기 전에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의심이 조금씩 형체를 갖추어 갔지요. 무치는 그 길로 윤형방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관아 뒤뜰이었지요. 형방 날이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물을 먹지 않은 몸, 갯골의 진을, 그리고 같은 부적입니다. 윤형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팔뚝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불에 지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입니다. 윤형방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과나 밥을 먹은 그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흉터라. 두 사람이 오래전 같은 일에 얽혀 있었단 말이냐? 소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예시를 되갚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형방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일 내 말이 옳다면 이는 예사실이 아니다. 하늘 품은 자가 저 셋을 하나씩 노리는 것이란 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사람도 위험합니다. 남은 한 사람이라면 뱃사공 덕배 말이냐? 그 흉터를 지닌 자가 또 있다면 다음은 그 사람일 것입니다. 윤형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도 이것을 도깨비짓으로 넘길 수 없음을 느꼈지요. 허나 사또는 이미 도깨비 소행으로 못을 박았다. 증자 없이 이를 뒤집으면 너도 나도 무사치 못한다. 그러니 증자를 찾겠습니다. 그 흉터가 무엇인지, 저 두 사람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무치의 두 눈에는 전에 없던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천대받던 오작이니 처음으로 스스로 진실을 캐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무치는 그 초승달 흉터의 내력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그 예실이라면 하나같이 입을 닫았지요. 배 부자와 공아전의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치는 문득 곰내를 떠올렸습니다. 곰내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안악이었지요. 평생 갯가에서 조개를 캐며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치가 어릴 적 군줄인 그에게 몰래 밥을 쥐어 주던 이도 곰내였지요. 무치는 밤이 이슥한 뒤 곰내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냐, 무치야. 배 부자와 공아전의 팔뚝에 있던 흉터 말입니다. 불에 지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인데 혹 아시는 것이 있는지요? 곰내의 낯빛이 대번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
그건 어디서 보았느냐? 두 사람의 주검에서 똑같이 보았습니다. 곰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닫아 걸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마을에서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것이다. 한번 들으면 너도 무사치 못할 게야.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곰내는 눈을 감고 예시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열댓해 전 일이구나. 그때 이 갯벌에서 제일 가는 소금밭은 옹기막 김씨네 것이었다. 무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씨네는 대대로 갯벌을 일구며 인심 좋게 살던 집이었지. 한데 그 좋은 소금밭을 눈독 들인 자가 있었어. 혹, 배 부자입니까? 그래. 그때는 아직 젊은 배 서방이었지. 곰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안개 짙은 밤이었다. 옹기막 김씨네 집에 불이 났어. 그 밤에 온 식구가 불에 타 죽었단다. 무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밤 갯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보았단다.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비명이 안개를 갈랐지. 한데 누구 하나 불을 끌어 나서지 못했어. 어째서입니까? 배 서방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았으니까. 괜히 나섰다간 그 집처럼 될까 무서웠던 게지. 곰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 집은 잿더미만 남았다. 그 좋던 소금밭도 인심 좋던 식구들도 하룻밤에 사라졌지. 무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 마을이 그 참상을 보고도 입을 다물어 온 것이지요. 두려움이 진실을 열댓해나 갯벌 아래 눌러둔 것입니다. 마을에선 실화라 했지. 등잔불이 넘어져 난 불이라고. 한데 살아남은 이가 하나도 없었어. 그게 어디 예사실이냐. 곰내의 두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 불이 난 뒤로 김씨네 소금밭은 고스란히 배 서방 것이 되었다. 관에서도 실화로 매듭 짓고 덮어버렸지. 그 관에서 이를 덮은 자가 그래. 젊은 공아전이었다. 무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부자는 소금밭을 삼켰고 공아전은 그 죄를 덮었던 것이지요. 할머니, 그럼 그 초승달 흉터는 무엇입니까? 곰내는 오래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에 그 밤 김씨네 집에 불을 지른 자들이 있었다더구나. 그들이 서로 한패임을 표시로 소금가마 인두로 팔뚝을 지졌다는 게야. 초승달 모양으로 말이다. 무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 부자, 공아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무리. 이들이 바로 그 밤의 방화범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치야, 이 얘긴 여기서 묻어라. 그 예시를 들쑤시면 너도 그 갯골에 끌려갈지 몰라. 곰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오랜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나섰더라면 그 집이 그리 되진 않았을 게다. 한데 다들 제 목숨이 아까워 눈을 감았지. 그 죄가 여태 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는 게야. 무치는 곰내의 굽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열댓해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침묵에 무게를 지고 살아온 것이지요. 할머니,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허나 무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 김씨네 식구는 정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까? 곰내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다. 그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시신만은 끝내 찾지 못했다더구나. 무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에 다 탔거나 갯골에 휩쓸려 갔거니 했지. 살아있다면 지금쯤 30 안팎의 여인이 되었을 게다. 그 말을 남기고 곰내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곰내의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밤한 개가 갯벌 위로 낮게 깔려 있었지요. 머릿속에서는 곰내의 말이 쉬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살아남은 어린 딸. 끝내 찾지 못한 시신. 그 아이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을까? 만일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온 식구를 불태워 죽인 자들이 여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았겠지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무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치는 선앙당 곁을 지났습니다. 이 깊은 밤에도 시월내의 당집에는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 갯가 쪽에 흰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시월내였습니다. 그는 안개 낀 갯골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인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셨더라? 무치는 문득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허나 이내 스스로를 나무랐지요. 부질없는 생각이다. 저분은 그저 마음 착한 단골일 뿐이야. 무치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그 흰 그림자는 오래도록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죽고 나자 남은 한 사람이 눈에 띄게 겁에 질렸습니다. 바로 뱃사공 덕배였지요. 덕배는 요 며칠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술만 퍼마셨습니다. 낮에도 사람 그림자만 어른거리면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무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배도 같은 흉터를 지녔을 게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저 사람이야. 무치는 덕배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 예실의 진실을 살아있는 자의 입으로 들을 마지막 기회였지요. 무치는 그날 밤 덕배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술 냄새가 진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덕배 아저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무치입니다. 한참 만에야 문이 빠끔히 열렸습니다. 덕배의 얼굴은 술과 두려움에 잔뜩 일그러져 있었지요. 오작인 놈이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아저씨가 위험합니다. 다음은 아저씨 차례일지 모릅니다. 덕배의 술잔이 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배 부자와 공화전, 그리고 아저씨. 세 분 팔뚝에 똑같은 초승달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덕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열대대전 옹기막 김씨네에 불이 나던 그 밤 말입니다. 그 말에 덕배는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러 온 무언가가 술기운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배 서방이 하라는 대로 기름을 날랐을 뿐이야. 덕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배 서방과 공아전이 죽고 나니 이제 내 차례구나 싶었다.
밤마다 그 갯골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열대태 전 그 밤이 이제 오와 나를 잡으러 온 게야. 묻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집에 불을 지른 건 우리였다. 소금밭을 삼키려는 배 서방이 우리를 시켰어. 공아전이 뒤를 봐주기로 하고. 드디어 그 밤의 진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정말 모두 죽었습니까? 덕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른들은 그리 되었지. 한데 그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배가 말을 채 맺기도 전이었지요. 열린 문틈 너머 갯골 쪽에서 파르스름한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도깨비불이었습니다. 덕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왔다. 그것이 왔어. 덕배는 실성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십시오. 나가면 안 됩니다. 무치가 붙잡으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덕배는 그 불빛에 홀린 듯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무치도 황급히 그 뒤를 쫓았지요. 안개 속을 덕배가 비틀비틀 달렸습니다. 그 앞에서 도깨비불이 손짓하듯 갯골 안으로 물러갔습니다. 아저씨, 거긴 갯골입니다. 멈추십시오. 허나 덕배는 이미 진창에 발을 들여놓은 뒤였습니다. 검은 갯벌이 그의 다리를 삼키기 시작했지요. 살려줘. 몸이 빠진다. 묻히는 갯골 어귀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으십시오. 어서요. 허나 밀물이 이미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묻히는 갯골 진창에 무릎까지 발을 들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십시오. 덕배도 안간힘을 다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허나 검은 진창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그를 삼켰지요. 검은 물이 순식간에 덕배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덕배의 손끝이 무치의 손끝을 아슬아슬하게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손은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도깨비가 아니야. 그건 마지막 말은 물거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묻히는 미친 듯이 갯골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의 멱살을 낚아챘지요. 마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윤형방이었습니다. 이놈아, 너까지 빠져 죽을 셈이냐? 묻히는 진창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을 또 잃은 것이지요. 묻히는 젖은 얼굴을 들어 윤형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방 날이 덕배 아저씨가 죽기 전에 다 말했습니다. 열대태전 옹기막 김씨네에 불을 지른 것이 저 세 사람이라고요. 배 부자가 소금밭을 삼키려 시켰고 공아전이 뒤를 덮었답니다. 윤형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굳었습니다. 이제 그도 더는 의심할 수 없었지요. 그럼 저 셋을 하나씩 죽인 자가 그 예시를 되갚으려는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도깨비 짓으로 꾸며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묻히는 떨리는 손으로 갯골 어귀를 가리켰습니다. 날이 저 도깨비불을 똑똑히 보셨습니까? 저것은 저절로 이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묻히는 조금 전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불빛은 사람이 손짓하듯 일정한 높이에서 움직였지요. 게다가 바람결에 관솔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왔습니다.
도깨비가 관솔부를 들고 다닐 리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등불을 들고 덕배 아저씨를 갯골로 꿰어낸 것입니다. 윤 형방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늙은 관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무치야, 만일 내 말이 옳다면 그 자는 갯벌 물때를 손바닥처럼 아는 자다. 이 검은 개에서 그런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그 말에 무치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물때를 아는 자, 밤갯골을 두려워 않는 자.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무치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치는 보았습니다. 덕배를 삼킨 갯골 저편으로 도깨비 불이 스르르 꺼지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제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말이지요. 덕배의 죽음으로 세 번째 주검이 나오자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걸어 잠갔지요. 사또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을에서 사람이 셋이나 죽어나갔으니 위에서 문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일을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했지요. 그때 사또의 눈에 걸린 것이 바로 무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세 주검을 모두 만진 것이 무치였습니다. 게다가 덕배가 죽던 밤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무치였지요. 사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범인은 저 오작인이 아니냐? 이튿날 아침 관졸들이 무치의 초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세 사람을 죽였다는 게야. 무치는 영문도 모른 채 관아 마당에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무치를 노려보았지요. 내 이놈, 바른 대로 아뢰어라. 내가 밤마다 갯골에 나가 사람을 빠뜨려 죽인 것이지. 당치 않습니다. 소인은 주검을 거둔 죄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아뢰지 마라. 새 주검을 다 내가 만졌고 덕배가 죽던 밤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게다가 요즘 열대태 전 예시를 캐고 다녔다지. 무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줬던 걸음이 도리어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소인은 다만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 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갯골로 꿰어내어. 닥치거라. 사또가 서한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천한 오작인 주제에 어디서 도깨비 소행을 사람 짓으로 뒤집으려 드느냐. 내가 예시를 안답시고 사람들을 홀리리 더욱 수상하지 않으냐. 무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아뢰어도 그 말은 도리어 제 죄를 무겁게 할 뿐이었지요. 곁에 선 윤 형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서슬이 시퍼런데 늙은 형방이 오작인을 두둔했다간 함께 화를 입을 판이었지요. 사또, 저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아직 없사옵니다. 증자. 새 주검을 다 만진 손이 증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매를 쳐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면 이 일은 끝이다. 관졸들이 무치를 끌고 갔습니다. 날이 소인은 결백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허나 그 외침은 아무에게도 가닿지 않았습니다. 무치는 그대로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사또는 무치에게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요. 무치는 형틀에 묶여 매를 맞았지요. 바른 대로 아뢰어라. 내가 세 사람을 갯골에 빠뜨렸지.
아닙니다. 소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묻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태 예시를 캐고 다닌 것이 다 죄를 숨기려는 수작이 아니냐. 소인은 다만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없는 죄를 있다 앓을 수는 없습니다. 묻히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는 순간 진짜 진실은 영영 묻힐 테니까요.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천한 것이 고집만 세구나. 옥에 쳐넣어 두어라. 묻히는 온몸이 성한 데 없이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무 창살 사이로 스산한 갯바람이 새어들었지요. 묻히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하염없이 떨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천한 오작인의 말은 아무리 옳아도 죄가 되는구나. 평생 억눌러 온 서름이 그제야 왈칵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었지요. 이대로라면 매를 맞다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판이었습니다. 무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치가 갇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지요. 그러고 보니 그 오작인이 죽음마다 끼어 있었자는가? 설마 그 아이가. 그래도 사람은 착했는데. 허나 두려움에 짓눌린 마을은 이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누군가를 범인으로 삼아야 마음이 놓였던 것이지요. 천하고 외로운 무치는 그 화살을 받기에 꼭 알맞은 관역이었습니다. 몇몇은 관아에 몰려가 무치를 벌하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 오작인을 어서 처결해야 밤에 두 발 뻗고 자지요. 그래도 증거 없이 사람을 어찌. 증거가 무슨 소용인가? 죽음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증거지. 두려움에 짓눌린 마을은 이미 무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곰례가 관아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나리, 그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파리한 나리 함부로 못 죽이던 아이입니다. 허나 관졸들은 늙은 안악을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웬 참견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곰례는 옥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무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무치는 창살 너머로 그 얼굴을 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허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홀로 남은 옥 안에서 무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문득 시월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시월래 아주머니라면 나를 믿어주실까? 이 세상에 제 편이 하나라도 남아있기를 무치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치가 떨어진 가장 깊은 밑바닥이었습니다. 무치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지요. 찬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던 무치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창살 밖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지요. 시월래였습니다. 무치는 저도 모르게 창살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관졸에게 사정하여 잠시 얼굴만 보러 왔단다. 시월래는 보자기에 싼 주먹밥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찬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거라도 먹거라. 무치는 그 온기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온 마을이 그를 살인자라 손가락질하는데 이 사람만은 달랐지요.
시월내는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무치의 언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이리 여인 손으로 무슨 몹쓸 일을 했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무치에게는 캄캄한 옥 안의 등불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시월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 너는 죽은 이를 가장 아끼는 손을 가진 아이다. 그 말에 무치는 목이 메었습니다. 허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은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 손에 죽은 것입니다. 무치는 저도 모르게 속갯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자리와 진흙이 맞지 않았고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갯골 물때를 이용해 그들을 빠뜨린 것입니다. 시월내는 말없이 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무치야,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단다. 나직한 목소리였으나 어딘가 서리빨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치는 그 말을 위로로만 들었습니다. 허나 훗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뜻이었는지 알게 되지요. 시월내는 품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도깨비를 쫓는 부적이다. 지니고 있으면 어떤 나쁜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무치는 무심코 그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치의 손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로 그려진 낯익은 무늬. 그것은 배 부자와 공아전의 품에서 나온 부적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 부적은 그 주검들의 부적과 같은 것이다. 무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무치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지요. 아니야. 이 부적은 온 마을이 다 지니는 것이자는가. 정말로 그 부적은 시월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검에 있었다 한들 이상할 것도 없었지요. 무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허나 마음 한 구석에 박힌 가시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월내가 떠난 뒤 무치는 어둠 속에서 오래 생각에 잠겼지요. 받은 주먹밥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지요. 그 온기와 방금 본 부적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물때를 아는 사람, 도깨비 고사를 지내는 사람, 부적을 나눠주는 사람.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무치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분만은 아니야. 무치는 그 무서운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허나 한 번 떠오른 물음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튿날 밤, 이번에는 윤 형방이 남몰래 옥을 찾아왔습니다. 늙은 형방은 사또의 눈을 피해 발소리를 죽였지요. 무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형방 나리께서 어인일이십니까? 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나도 예시를 조금 캐보았다. 윤 형방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그 김씨네 불이 난 게 꼭 열대 태 전이더구나. 한데 이상한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이 마을 도깨비 고사도 부적을 나눠주는 풍습도 바로 그 불이 난 뒤부터 생긴 것이라는구나. 무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전까진 이 마을에 단골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그 불이 나고 얼마 안 되어 웬 젊은 여인이 흘러들어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여인이었다. 묻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모를 수가 없었지요. 그이가 지금의 시월레입니까? 윤 형방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설마 하는 마음이다. 허나 물때를 알고 부적을 쥐고 밤갯골을 다니는 이가 또 누가 있겠느냐? 묻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 마을에서 오직 하나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그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을 향해 의심의 손가락이 뻗는 것을 묻히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사또를 달래어 사흘 말미를 얻어보마. 그 안에 진짜 증자를 찾아야 한다. 못 찾으면 너는 그 길로 형장에 서게 될 게다. 묻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은인을 벼랑으로 미는 일이 될지도 몰랐지요. 그 밤 묻히는 뜬 눈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이튿날 윤 형방이 사또를 어렵사리 구슬렸습니다. 사또, 저 오작인에게 사흘만 말미를 주시지요. 제 결백을 증자로 내놓지 못하면 그때 벌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사또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진범을 잡지 못하면 묻히를 죽여 매듭 지을 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묻히는 사흘의 말미를 얻어 옥에서 나왔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지요. 진실을 좇을수록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두려웠으니까요. 묻히는 먼저 새 죽음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개 낀 밤 도깨비불을 좇다 갯골에 빠져 죽었습니다. 밀물이 드는 물때에 맞추어 정확히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물때를 저리 정확히 아는 자는 객가 사람 중에서도 몇 없다. 또한 세 주검 모두 품에 도깨비 쫓는 부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부적을 만들어 나눠주는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게다가 새 죽음이 있을 때마다 그 곁에는 늘 넋을 달래는 굿이 있었지요. 도깨비 고사를 주관하고 넋굿을 지내는 이도 오직 한 사람. 묻히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물때, 부적, 도깨비 고사, 그리고 열대 태, 전 흘러든 내력 모를 여인. 이 모든 실이 한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허나 묻히는 아직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엔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다. 그날 마침 마을에서는 큰 넋굿이 벌어졌습니다. 덕배의 넋을 건지는 굿이었지요. 10월 내는 갯가에서 밤늦도록 그 굿을 주관할 터였습니다. 묻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인적 없는 선앙당 당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드는 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달리 길이 없었지요. 당집 안은 향내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묻히는 떨리는 손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한쪽 벽에는 도깨비 쫓는 부적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주검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등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묻히는 그것을 들어 살펴보았지요. 등롱 곁에는 마른 관솔 다발과 정체 모를 기름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파르스름한 빛을 내는 걸쭉한 기름이 담겨 있었지요. 이 기름을 관솔에 발라 태우면 도깨비불 같은 빛이 나겠구나. 한쪽 벽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밀물과 썰물의 때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물때를 이토록 꼼꼼히 적어둔 사람이라니. 세 사람이 죽은 날에는 하나같이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밀물이 갯골에 가장 빠르고 깊게 드는 날이었지요. 죽은 날이 모두 이 붉은 점에 맞춰져 있어. 이것이 갯골의 도깨비 불이었구나. 무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이 이 등롱을 들고 안개 속을 걸으면 멀리서는 도깨비불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 사람을 하나씩 갯골로 꿰어냈던 것이지요. 무치는 이어 안쪽 골방의 낡은 궤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불에 그슬린 위패 몇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패에는 하나같이 옹기막 김씨 성이 적혀 있었지요. 불에 타 죽은 그 집 식구들의 위패였던 것입니다. 시월내가 그 김씨네 위패를 모시고 있다. 무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위패 앞에는 낡은 은가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월내가 늙기고 있던 어미의 유품이라던 그 반지였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시월내는 그 밤 홀로 살아남은 김씨네 어린 딸이었구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던 그 어린 딸. 그 아이가 살아남아 열대태를 이 마을에 숨어 산 것입니다. 온 식구를 불태워 죽인 자들 곁에서 단골로 살며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씩 그들을 갯골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무치는 위패 앞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기쁨은 없었지요. 다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뿐이었지요. 무치는 그동안 시월내가 베풀어준 온기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 않던 저에게 국을 떠주던 손. 가장 깨끗한 일을 하는 아이라 불러주던 목소리. 옥에까지 찾아와 주먹밥을 밀어 넣어주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무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만은 진심이었을 게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토록 따뜻한 정과 그토록 시퍼런 한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삐걱 하고 당집 문이 열렸지요. 무치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지요. 문가에 흰옷을 입은 시월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굿을 끝내고 돌아온 것입니다. 시월내의 눈길이 무치의 손에 들린 은가락지에 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지요. 무겁고 긴 침묵이 당집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무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잎에는 무엇입니까? 이 반지는 왜 김씨네 위패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시월내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위패들을 어루만졌지요. 무치야, 내가 기어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기야. 세상에 하나쯤은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지.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 온 자의 지친 평온만이 있었지요. 그래. 나는 이 집 옹기막 김씨네의 막내딸이다. 무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짐작은 했으나 그 입으로 직접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열대 태전 그 밤을 나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식구들이 잠든 사이 담을 넘어온 자들이 집에 기름을 끼얹었지. 그리고 불을 놓았다. 시월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불길 속에서 나를 뒷문으로 밀어내셨다. 이 반지를 내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말이다. 시월레는 은가락지를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는 갯골 진창에 몸을 숨기고 밤새 그 불을 지켜보았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어린 계집아이가 진창에 얼굴을 묻고 떨던 그 밤이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식구들의 비명이 안개를 타고 번졌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이는 숨 죽여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 아이에겐 도리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무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이 밝자 새 사내가 웃으며 그 잿더미를 둘러보더구나. 팔뚝에 초승달 낙인을 지진 자들이었다. 배 서방과 공아전 그리고 뱃사공 덕배였지. 관은 실화라 덮었고 소금밭은 배 서방 차지가 되었다. 시월레의 두 눈에 서리빨 같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날 살아남기로 마음먹었다. 저 세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려고 말이다. 그는 이름을 감추고 흘러다니다 다시 이 검은 개로 돌아왔습니다. 단골이 되어 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도깨비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나눠주며 갯벌 물때를 하나하나 익혔지. 그렇게 열대 태를 기다렸다. 시월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직이 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저들에게 누구보다 살가운 단골이었다. 배 서방의 백기를 빌어주고 공아전의 애군을 풀어주었지. 저들은 제 목숨을 앗을 사람에게 도리어 굿삭을 쥐어주었다. 무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도깨비 쫓는 부적을 나눠주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도깨비가 못 해친다고 말이다. 허나 그 부적은 내가 저들의 죽을 자리를 새겨둔 표식이었지. 무치는 그제야 주검마다 있던 부적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무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불로 그들을 갯골에 빠뜨리신 겁니까? 그렇다. 관솔부를 들고 안개 속을 걸으면 취한 자들은 그것을 도깨비불로 알더구나. 제 발로 밀물 드는 갯골에 걸어 들어가 죽었지. 내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삼킨 것이다. 무치는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지요. 한참 만에 무치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저에게는 그리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온 마을이 저를 부정탄 것이라 손가락질할 때에도 말입니다. 시월레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내 어린 날을 보았단다. 아무도 거두지 않는 외로운 아이. 그리고 너는 죽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아이였지. 내 식구의 주검도 너 같은 손이 거두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에 무치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무치야, 내게 베푼 정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만은 믿어다오. 무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온기가 진심이었음을 무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그 진심과 세 사람의 죽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무치의 마음 속에서 두 목소리가 다투었습니다. 이분은 온 식구를 잃은 가여운 피해자다. 허나 세 사람의 목숨을 거둔 것 또한
이분의 손이다.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가엾이 여겨야 하는지 무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어찌하시옵니까? 이대로관에 끌려가시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시월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열대 태전 그 갯골에서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다. 이제와 목숨을 아까워하겠느냐. 다만 마지막으로 어머니 곁에 가고 싶을 뿐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의 무치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시월내는 위패를 하나하나 보자기에 정성껏 쌌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 같았지요. 무치의 가슴에 까닭 모를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관졸들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당집 문이 벌컥 열리며 관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윤형방과 사또가 따라 들어왔지요. 여기서 무슨 짓이냐? 죄인 오작이니 어찌 여기 있느냐? 무치는 벌떡 일어나 사또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또, 이제야 진짜 범인과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무치는 등롱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갯골의 도깨비불이었습니다. 관솔에 무언가를 발라 파르스름한 빛을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불로 세 사람을 갯골로 꿰어내어 밀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치는 이어 골방의 궤에서 그슬린 위패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열대태의 전불에 타 죽은 옹기막 김씨네의 위패입니다. 그 집은 실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불을 질러 몰살당한 것입니다. 소금밭을 탐낸 배부자가 공아전과 덕배를 시켜 저지른 짓입니다. 세 사람의 팔뚝에 있던 초승달 낙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관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그 세 사람이 옛날 사람을 태워 죽인 자들이란 말인가? 도깨비 짓이 아니라 십수년 묵은 원한이었구먼. 사또는 말문이 막힌 채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지요. 제가 도깨비 소행이라 우기던 일이 실은 십수년 묵은 살인의 되갚음이었으니까요. 윤 형방이 앞으로 나서 무치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또, 이 아이의 말에는 조목조목 증자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아이가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되갚은 이는 무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시월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허나 시월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위패 보자기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주머니, 무치는 정신없이 뒷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밖은 어느새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지요. 시월내는 안개 속을 지나 갯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관솔 등롱이 파르스름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마치 스스로 도깨비불이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안 됩니다. 거긴 밀물이 듭니다. 무치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관졸들도 뒤늦게 횃불을 들고 달려 나왔지요. 저 여인을 붙잡아라. 갯골로 들어간다. 허나 안개가 너무 짙어 아무도 함부로 갯골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밀물이 언제 사람을 삼킬지 모르는 자리였으니까요. 오직 무치만이 갯골 어기까지 뒤를 따랐습니다. 허나 시월내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갯골 진창에 발을 들이며 나지게 말했지요. 무치야,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부턴 나 혼자 갈 길이다. 이제야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구나. 검은 무리 소리 없이 그의 발목을
무릎을 적셔왔습니다. 시월내는 품에 안은 위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얼굴은 오히려 오래 앓던 이가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했지요. 아주머니, 제발 제 손을 잡으십시오. 묻히는 갯골 어귀에 서 있는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시월내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옅게 웃어주었지요. 고맙다, 무치야.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으로 봐준 이는 너 하나였다. 밀물이 그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치의 손끝과 시월내의 손끝이 허공에서 아슬아슬하게 마주쳤지요. 허나 두 손은 끝내 맞닿지 못했습니다. 검은 물결이 흰 옷 자락을 삼키고 시월내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파르스름한 불빛만이 물 위에 잠시 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불빛마저 스르르 꺼지고 말았습니다. 묻히는 갯골 어귀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통곡했습니다. 은인이자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뒤늦게 달려온 윤 형방이 무치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주었습니다. 내 말이 다 옳았다. 내가 진작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늙은 형방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지요. 이튿날 사또는 몹시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깨비 소행이라 큰 소리 치던 일이 실은 사람의 손이었으니까요. 허나 사또는 제 체면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어허, 이 일은. 예도원한을 품은 단골의 소행으로 조용히 매듭짓는다. 공연히 말이 커지면 고을만 시끄러워질 뿐이다. 열댓해 전 김씨네를 몰살한 죄도, 그것을 관이 덮은 죄도 사또는 굳이 크게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이제와 벌할 수도 없거니와 관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진실은 그렇게 절반쯤만 세상에 드러나고 절반은 다시 갯벌 아래 묻혔습니다. 허나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무치의 검한 덕분에 옹기마 김씨네가 실화로 죽은 것이 아님이 밝혀졌으니까요. 억울하게 불탄 그 집안의 이름에서 오랜 누명 하나가 벗겨진 것입니다. 무치를 올감했던 살인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지요. 곰내는 무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애, 내가 다 밝혀냈구나. 장하다, 무치야. 무치는 그 품에 안겨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누명은 벗었으나 마음 한켠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검은 개의 갯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밀물은 여느 때처럼 소리 없이 들고 났으나 마을의 마음만은 오래도록 어수선했지요. 그 뒤로 검은 개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사람을 홀리던 도깨비불은 더 이상 일지 않았지요. 안개 낀 밤에도 갯골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도깨비의 장난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죄의 값이었음을 말이지요. 무치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길도 달라졌습니다. 주검을 만지는 손이라 꺼리던 이들이 이제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무치, 지난번엔 우리가 몰라 배웠네. 미안하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억울한 죽음이 영영 묻힐 뻔했어.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거두던 손들이 이제는 물 한 바가지를 먼저 건넸습니다. 장터에서 옷깃을 여미던 이들이 이제는 따뜻한 말을 건넸지요.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받아보지 못한 무치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로소
이 마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윤 형방은 사또에게 무치를 정식 검시 조수로 천거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라면 앞으로 억울한 죽음을 여러 밝혀낼 것입니다. 무치는 이제 천한 오작인이 아니라 진실을 잇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불렸지요. 허나 무치는 자주 갯가에 홀로 나가 앉았습니다. 시월내가 사라진 그 갯골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그가 베풀어 준 국 한 그릇, 주먹밥 한 덩이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 뒤에 숨어 있던 십수년의 한. 무치는 그 두 가지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부디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십시오. 무치는 시월내가 남긴 김씨네 위패를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고이 모셨습니다. 불에 타 죽은 그 집 식구들과 홀로 살아남아 한을 품었던 막내딸. 그 모두의 넋이 이제는 한자리에서 쉬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무치는 철이 바뀔 때마다 그 언덕에 올라 상을 차렸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는 거르지 않았지요. 죽은 이를 끝까지 정성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시월내가 무치에게서 아꼈던 바로 그 마음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치의 이름은 이웃 고을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요. 한때 부정탄 손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손이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손이 된 것입니다. 어느 안개 짙은 밤이었습니다. 무치가 갯가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갯골 위로 파르스름한 불빛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든 등불도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지요. 그저 홀로 안개 위를 잠시 떠돌다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도깨비불이었는지 무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시월내의 넋이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인지도 몰랐지요.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김씨네 식구들이 이제야 편히 떠나는 길인지도요. 아니면 정말로 이 갯벌에 오래 깃든 도깨비의 마지막 장난이었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무치는 그 불빛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덮어버린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바다의 도깨비불이 되어 기어이 무트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아무리 촘촘히 감춘 거짓이라도 언젠가 한 올의 빈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알아보는 것은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실을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검은개의 오작인 무치가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